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중기의 와이로프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와이로프 등의 안전계수 나와 있는데요.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전계수가 무엇인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안전계수는 다른 말로 안전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안전의 여유값이다라고 했는데요. 만들 때 밑에는 안전한 값, 안전하중. 위에는 위험한 값, 뭐 예를 들어 절단하중, 그죠? 예. 아래 위로 하중 단위가 동일하고 밑에가 사용해서 안전한 값, 위에가 위험한 값이면 된다. 그죠? 뭐 사용하중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럼 와이어로프에서 안전계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와이어로프에서 위험하다라는 건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절단하중이죠.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 그죠? 늘 사용하는 하중, 요거는 안전한 값이 되겠습니다. 걸리는 하중에 뭘로 나눴다?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계수는요, 절단 하중의 값을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 달기구에 늘 사용하는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 안전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단 하중의 값을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괄호 속에 어떤 용어 들어가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로프의 안전계수 별표 3개 암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지금 중심이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사람 중심이죠. 이럴 때 안전계수는 10 이상, 10배의 여유를 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사람이 아니라 화물을 들어올리는 용도일 때는 안전계수는 5 이상,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이죠. 이렇게 부속기구는 안전율이 3 이상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사람을 들어올리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안전율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 화물을 들어올리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은 안전율이 5 이상. 부속이다, 그죠? 훅이나 샤클이나 클램프나 리프팅 빔은 3 이상이 되고요.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 이렇게 숫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리거리 훅 등의 안전계수. 고리거리 훅이나 샤클의 안전계수가 사용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와 같은 값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근로자가 탑승할 때는 10 이상, 화물의 하중은 5 이상, 훅이나 샤클이나 클램프나 리프팅 빔은 3 이상이다 했는데 이건 보편적인, 일반적인 경우고요. 자, 만약에 훅이나 샤클이 의 안전계수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를 정했다면 같은 값 이상으로 훅이나 샤클의 안전계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시험에는 위에 거 위주로 나오니까 위에 수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로프가 길어서 절단할 때 와이로프를 절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와이로프를 절단하여 양중작업 용구를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 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아니 된다. 자, 열로 녹여버리는 건 강도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크나 화형, 고온부 접촉 등으로 인하여 열 영향을 받은 와이로프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별표의 단골입니다. 작업형에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거든요. 별표 3개입니다. 와이로프 등의 사용 금지사항. 어떤 와이로프를 사용할 수 없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음매가 있는 것. 그죠? 이음매는 뭐냐면요. 사용하다가 이게 끊어졌거든요. 이거를 이어 놓은 거예요. 그죠? 한번 묶어 놓은 거. 이렇게 이음매가 있는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꼬임이란 건 한 스트랜드를 뜻하는데요. 조금 이따 우리가 와이어로프 구조를 배울 건데, 와이어로프는 굵직한 와이로프가 있다, 그죠? 그러면 꼬임이라는 건 이 꼬아놓은 한 꼬임 요거를 뜻해요. 이 꼬임 안에는 낱개의 실이 있는데 요거를 소선이라고 합니다. 낱개 실은 소선이고, 소선을 여러 개를 가지고 꼬아놓은 요 한 가닥이죠. 요거를 한 꼬임 또는 스트랜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 반드시 한 꼬임에서부터라고 적어야겠죠. 전체 와이로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소선을 엮어서 만든 한 꼬임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와이로프 지름이 이만했거든요. 근데 이 지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따랐다는 거죠. 많이 써서 끊어질 우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꼬인 것은 꺾인 것 같은 말이에요. 꺾인 것, 필기에는 킹크된 것 이렇게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와이로프가 안에 쇠가 들었거든요. 심선이 들었는데 한번 이렇게 꺾이거나 꼬였는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고요. 아까 열 영향을 받은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 첫 번째는 끊어져서 이어놓은 것 사용 못하죠.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는 한 꼬임에서,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낱개 소선이 몇 퍼센트? 반드시 한 꼬임에서부터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음매 있는 것 하고요.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사용할 수 없고요. 꼬인 것, 심하게 변형이나 부식된 것, 열,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문장을 전체를 못 외워도요. 지름 감소는 7%, 꼬임에서 소선이 10% 끊어진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 전기 충격받은 것, 그죠? 이음매 있는 것,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머리에 넣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늘어난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입니다. 자,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조건, 역시나 공부하실 때는요, 요거 두 개, 와이로프 달기 체인 밑에 또 있어요. 섬유 벨트까지를 묶어서 세 개 다를 공부해야 한 문제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완벽한 공부 방법이 되고요. 아무래도 시험에는 와이로프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공부하실 땐 와이로프, 달기 체인, 섬유 로프까지 묶어서 사용 금지사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늘어난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보겠습니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자, 원래 체인이 이렇게 있다, 그죠? 요만했는데요. 이 체인이 똑같은 체인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조금 세 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말은 이 지름이 줄면서 밑으로 늘어났다는 거겠죠? 끊어질 우려 있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5%, 그죠? 길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단면 지름이 처음에 이만했거든요. 근데 이 지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따랐다는 거죠.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단면 지름은 제조된 때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하면 사용 금지죠. 길이는 5%, G10, 그죠? 지름은 10% 감소되면 못 쓴다. 길 5, G10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에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체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입니다. 섬유 로프는 섬유를 꼬아서 이제 로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대 있죠. 허리에 안전벨트라고 하는 안전대 섬유 벨트입니다. 자, 사용금지 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꼬임이 끊어진 것 사용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작업용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길이가 짧아서 2개 이상을 연결해서 쓰는 것 사용 안 됩니다.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그죠? 안전대 섬유 벨트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섬유 로프나 안전대 섬유 벨트의 사용 금지, 꼬임이 끊어진 것, 이렇게 연결할게요. 꼬임이 끊어진 것, 끊어져서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이러면 되겠죠.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보통 필기는 요 3가지 안에서 대부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대의 섬유 벨트는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용 못합니다. 끊어진 것, 끊어져서 연결한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길이가 짧은 것은 못 쓴다. 필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변형되어 있는 훅, 샤클 등의 사용 금지.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필기하고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자, 아까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안전계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요, 뭐라고 했죠? 절단 하중의 값을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걸리는 하중은 사용하는 하중의 최대값, 이건 안전한 거고, 절단 하중 위험한 거고, 이렇게 안전율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S는 해서요, 걸리는 하중은 안전한 거잖아요. 허용 응력, 허용되는 허용 응력분의 위에는 뭐냐면 절단되는 거니까 파단이죠. 파단이고, 우리가 하중과 하중은 킬로그램 단위가 똑같죠. 근데 응력은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의 제곱. 단위 면적당의 하중이죠. 그럼 밑에가 응력이니까 위에도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단위가 동일한 파당 강도가 들어가야 단위가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파당 강도입니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안전율 S는 허용 응력 Q분의, 자, 근데 P가 뭐냐면요, 로프의 전체 이 한 가닥의 파당 강도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로프 한 가닥의 파당 강도. 근데 로프가 여러 가닥이라면 가닥수 곱하기 한 가닥의 파당 강도를 해야 전체 파당 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안전율은 허용 응력 Q분의 로프 가닥수 곱하기 한 가닥의 파당 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필기에 한 번씩, 그리고 실기 간혹 출제됩니다.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은 정지했을 때 하중입니다. 정하중. 근데 정지했을 때 정하중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정하중은 매단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습니다. 플러스 움직일 때 하중이 있어요. 동하중. 요 두 개를 더한 게 총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하중은 이제 물체 무게다라고 했다, 그죠? 움직이는 동하중은 지구상에 움직이는 물체는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G가 뭐냐면 중력 가속도죠. 9.8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9.8m/s 제곱. 주어지지 않으면 9.8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은 시험 문제에서 9.81로 대입하라 라고 나오면 9.81 넣어주시면 돼요. 9.8분의 위에는 물체의 무게가 됩니다. 곱하기 현재 움직이는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동하중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총하중은 정하중 플러스 동하중인데 동하중은 9.8분의 물체 무게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중의 단위니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하중의 단위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와이로프에 걸리는 한 가닥에 걸리는 와이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지금 와이로프가 물체의 무게가 W입니다. 이걸 이렇게 줄거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현재는 보면 이쪽 줄 두 줄이 물체 무게 W를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가닥에만 걸리는 하중을 계산해 보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은 제가 이제 공식을 기억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중 kg per F는 하시고요. 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체 무게 W를요. 이쪽 줄도 들고 이쪽 줄도 드니까 둘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W, 2분의 물체 무게입니다. 나누기 하고요. 각도도 보세요. 이쪽 줄도 위로 들어 올리죠. 이쪽 줄도 위로 들어 올리죠. 각도도 반씩 나누어 가지죠. 2분의 세타다, 그죠? 2분의 세타인데요. 들어 올리는 요 관계가 현재 우리가 뭐 수학을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인은 뭐고 코사인 뭐고 탄젠트 뭐다 하실 필요 없이 요거 기억할게요. 이 들어 올리는 관계가 코사인 관계다 기억하시고요. 앞에 코사인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울게요. 다시 해볼게요.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은 그죠? 일단 물체 무게 W를 두 줄이 들어 올리니까 반씩 나누자. 2분의 W 나누기. 이쪽들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반씩 나누자. 2분의 세타죠. 근데 들어 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니까 앞에 붙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적으시면 완전 틀려요. 2분의 W 나누기 2분의 코사인 세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각도를 2분의 세타로 나누고 앞에 코사인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틀리는가 하면요. 코사인 2분의 세타. 예를 들어서 세타가 60도라면 코사인 2분의 60도는 30도가 되잖아요. 이 값하고요. 2분의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의 값을 반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값은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필기용,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바람이기 각도에 의한 장력의 변화, 줄에 걸리는 와이로프에 걸리는 장력의 변화를 볼게요. 자, 1000kg을 들어 올려요. 달아 올립니다. 각도가 0도다, 그죠? 이럴 때는 반씩 걸려요. 500, 500이 됩니다. 근데 요 중심 각도가 60도죠. 1000kg가 577, 577 됩니다. 자, 각도가 120도가 되면 1000이 그대로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매다는 각도는 작을수록 1000이 500, 500이니까 가벼워져서 좋죠. 하지만 물체를 이렇게 달아 올리면 훅에 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야 훅에 이렇게 걸어서 줄거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다는 각도는 작을수록 좋으나 60도 이내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죠? 60도가 되면요.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 돼야 됩니다. 60, 60일 때 다 다음 180이죠. 줄거리가 안정적인 각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다는 각도는 작을수록 하중이 적게 걸리죠.
그러나 60도 이내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와이로프의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로프는 제일 안에는 요걸 이제 심강이라고 해서 쇠가 들어있습니다. 쇠가 있고요. 전체 로프다, 그죠? 근데 이 로프는 이렇게 꼬임이 여러 개가 꼬여 있잖아요. 이것을 한 꼬임 또는 한 가닥, 자승, 스트랜드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통은 꼬임, 가닥, 스트랜드라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한 꼬임을 이루는 낱개 실을 소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로프를 단면, 이제 중앙을 잘라보면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심강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꼬임이 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꼬임이 있다라고 할게요. 6개 꼬임 안에 각각의 실이 19개의 소선을 가지고 19개의 소선을 가지고 한 꼬임을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안에 건 뭐다? 이게 심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다? 꼬임 또는 스트랜드가 되겠습니다. 꼬임을 이루는 낱개실을 소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옆에 하나 그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로프 구조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와이로프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로프를 표시할 때요. 6 곱하기 19 할 때 앞에 숫자는 뭐냐면 꼬임의 수가 되겠습니다. 가닥의 수, 자승의 수, 스트랜드 수 똑같다, 그죠? 그래서 이 와이로프는 꼬임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앞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 파란색 동그라미 꼬임이죠. 꼬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앞에 6이 뜻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19는 한 꼬임을 이루는 소선의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꼬임 안에 소선이 19개 있다. 그죠? 그래서 19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 6 곱하기 19 할 때 앞에 6은 꼬임의 수 또는 스트랜드의 수가 되고 뒤에 19는 소선의 수다. 이것도 간혹가다 실기에도 한 번씩 예, 출제가 되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클립 고정하는 방법, 나머지는 예, 스스로 한번 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와이로프의 클립을 체결할 때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이로프가 긴 쪽이 있고요. 짧은 쪽이 있죠. 근데 클립을 보세요. 여기는 위쪽으로 다 체결을 해놨죠. 위로. 그죠? 왜냐하면 긴 쪽으로 클립을 체결해야 풀려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은 짧은 쪽이잖아요. 짧은 쪽으로 클립을 이렇게 다 체결했죠. 이거 잘못되었다. 그죠? 여기는 짧은 쪽으로 하나, 긴 쪽으로 하나 해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와이로프의 클립은 빠져나오지 않도록 긴 쪽 방향으로 다 이렇게 체결하는 게 맞다. 그죠?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와이로프 꼬임의 종류. 요것도 산업기사인가요? 필기보다는 실기에 한두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와이로프에서 꼬임의 종류는 보통 꼬임이 있어요. 랑그 꼬임 또는 렌 꼬임이 있습니다. 보통 꼬임은 뭐냐면 스트랜드 꼬임 방향과 로프 꼬임 방향이 보통은 꼰다라고 하면 반대로 꼬잖아요. 그래서 스트랜드 보세요. 이 전체 스트랜드는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이렇게 꼬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스트랜드는 지금 이렇게 꼬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로프 안에서, 한 가닥 안에서는 꼬임이 이래요.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랜드 꼬임 방향과 로프 꼬임 방향이 반대인 게 일반적인 보통 꼬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랑그 꼬임, 렌 꼬임은 스트랜드 꼬임하고 로프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로프도 이쪽으로 꼬여 가잖아요. 근데 아까는 스트랜드 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스트랜드 안에도 이렇게 꼬여가죠. 그죠? 방향이 다르지 않고 로프 꼬임과 스트랜드 꼬임이 같은 방향이죠. 이게 뭐다? 렌 꼬임이다. 그래서 보시면 스트랜드도 이렇게 꼬여가고요.
안에 로프에서도 소선이 이 방향으로 꼬여가니까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랭 꼬임이다. 랑그 꼬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통 꼬임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랑그 꼬임에 비해 더 한층 유연하여 I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꼬았기 때문에 변형이 적어요. 로프 자체의 변형이 적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아요. 킹크는 이렇게 꺾이는 거라고 했죠. 이게 잘 생기지 않고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이 크다. 반대로 꼬아야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꼬임은 변형이 적고 킹크가 잘 생기지 않고 하중 걸었을 때 저항이 크다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꼬는 랑그 꼬임, 랭 꼬임은 보통 꼬임의 로프보다 사용 시 표면 전체가 균일하게 마모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내 마모성, 마모가 덜 되니까 수명이 긴 거죠. 그죠? 유연하고 내 피로성, 피로에 견디니까 수명이 길고 비슷한 말이죠. 내 마모성, 내 피로성, 유연성이 우수한 게 랑그 꼬임, 랭 꼬임이다. 그죠? 그림 보시고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뭐 ZS는 괜찮은데요. 어떤 게 보통 꼬임이다, 어떤 게 랭 꼬임이다. 이거 구분하실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와이로프 직경 측정하는 방법은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안 나오는데요. 필기에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실기에 소켓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닫히도록 가공한 게 폐쇄형 소켓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된 건 개방형 소켓. 그리고 요거는 브릿지 소켓이다. 그죠? 뭐 잘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줄거리 방법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와이로프 우리 계산이 끝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온 김에 아까 계산 문제 한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활차륜이 5개 달린 활차 장치와 활차로 2톤의 화물을 현재는 화물 2톤을 인양할 때 각 로프의 스트레인 강도를 계산하라. 각 로프니까 로프 한 가닥의 강도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죠. 자,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강도는 전체 하중에 현재는 로프 가닥이 5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톤은 2000kg이잖아요. 여기 지금 단위가 kg이니까요. 2000 나누기 로프 가닥 수 5개 해서 400kg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이고, 여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 로프에 2톤의 중량을 걸어서 20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을 계산하라. 그죠? 자, 또 공식 떠올려 볼게요. 총하중은 정지했을 때 정하중 플러스 움직일 때 동하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지했을 때 하중은요,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다 그랬죠. 물체의 무게 플러스 지구상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동하중은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죠. 지금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가 얼마다라고 안 나왔으니까 9.8 대입하면 되고요. 9.8분의 물체 무게였죠. 그죠? 무게 곱하기 현재 움직이는 가속도.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현재 물체 무게는 2톤인데요. 여기 단위가 kg이니까 바꿔주겠습니다. 톤은 1000kg이죠. 그래서 2톤은 2000kg이다. 그죠? 플러스 중력 가속도 9.8분의 물체 무게 2000 곱하기 현재 가속도 20m/s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답은 6082.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500kg에 지금 물체 무게 500kg을 중량물을 와이로프로 상부 60도 각으로 들어 올릴 때 로프 한 선,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두 줄이 들어 올리죠? 한 줄에 걸리는 하중은 얼마인가? 그죠? 또 공식 기억할게요.
500을 두 줄이 들어 올리니까 500을 한 줄씩 나누라 그랬죠. 2분의 물체 무게 500 나눴습니다. 나누기. 이쪽 줄도 위로 들고 이쪽 줄도 위로 드니까 각도도 반씩 나누어 가지죠. 2분의 전체 각도 60도죠. 근데 들어 올리는 관계가 코사인이다 했죠. 앞에 코사인을 붙이라 했습니다. 이대로 계산기 누르다 실수하실 것 같으면요. 간단하니까 한번 계산할게요. 250이죠. 2분의 500은 250이고요. 나누기 코사인, 그죠? 2분의 60도니까 30도.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 288.68이 나왔습니다. 자, 네.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볼게요. 안전율 S는 뭐 분해? 허용 응력 분해 했죠. Q 분해, 그죠? 자, 한 가닥의 파당 강도가 P고요. 곱하기 로프의 가닥수죠. N이다, 그죠? 그래서 S는 Q분의 MP,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천천히 기억이 안 나시면은 앞에 문제 넘겨보시고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26번 한번 볼까요? 크레인을 로프에 질량이 100kg인 물체를 5m/s 제곱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하중이죠. 총하중을 묻고 있다, 그죠? 얼마입니까? 또 기억해 볼게요. 로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정지했을 때 하중이죠. 정하중 플러스 움직일 때 동하중입니다. 정하중이라는 건 물체 무게다라고 했다, 그죠? 플러스 움직이는 동하중은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안 주어지면 9.8분의 물체의 무게, 그죠? 곱하기 현재의 가속도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물체 무게가 100입니다. 플러스 9.8분의 100이고요. 곱하기 가속도가 5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지금 계산한 값은 뭐냐면 킬로그램이잖아요. 하중이 100kg으로 나왔죠. 근데 앞에서는 가나다라의 단위는 뉴턴이다, 그죠? 단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킬로그램 곱하기 9.8은 뉴턴이 된다. 요거는 잘 나와요. 뉴턴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나머지 내용들은 앞에 내용 보시면서 천천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기계에서 우리 운반 안전 부분 공부가 끝났어요. 5장 공부가 끝났고요. 6장 넘어가면 이제 설비 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한꺼번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비파괴 검사 종류 및 특징 나와 있는데요. 비파괴 검사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파괴는 말 그대로 파괴 없이 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나 제품을 원형과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고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파괴 없이, 그죠? 변화 주지 않고 하는 검사입니다. 즉, 재료나 제품을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특수 방법으로 검사하여 대상물을 파괴나 분리나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의 유무나 상태, 그것의 성질, 상태, 내부 구조 등을 알아내는 모든 검사를 비파괴 검사다라고 합니다. 파괴 없이 하는 검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비파괴 검사의 종류는 한 번씩 필기에 나오는데요. 일단 간단히 볼게요. 침투 탐상 검사입니다. 그죠? 침투 작용이다라고 하는 건 스며들게 하는 작용을 말하죠. 결함에 침투한 침투액을 흡출시켜서 결함 지시 모양을 식별합니다. 침투액이 어디로 흡수되는지를 보고 결함을 알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부는 자석 가루를 뜻해요. 자석이 이제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잖아요. 이렇게 자석 가루를 이용한 검사를 자분 탐상 검사 MT라고 하는데요. 자기 흡인 작용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철강 재료와 같은 강자성체,
강자성체라는 건 철강 같은 금속은 자석에 잘 붙죠. 흡인되죠. 이런 강자성체를 자화시키면 결합누설 자장이 형성되며 이 부분에 자분을 도포, 자석 가루를 도포하면 자분이 흡착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검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는 강자성체, 자성을 잘 띠는 재료의 결합 검출에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투과 검사, 그죠? RT라고 하는데요. 자, 방사선이 투과되는 투과성을 이용한 겁니다. 방사선을 시험체에 조사했을 때 투과한 방사선의 강도의 변화를 가지고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관리를 잘해야 되죠. 방사선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검사 UT라고 하는데요. 펄스 방사법을 이용, 그죠? 시험체 내부에 초음파 펄스를 입사시켰다가 결함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신호를 해독해서 결함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입사해서 반사되는 신호로 알아내는 게 초음파 탐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류 탐상. 예,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했는 건데요. 시험체 표층부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와전류, 그죠? 전류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되는 와전류의 변화를 측정해서 결함을 식별하는 것이고요. 자, 유광 검사는 사람의 눈이 유관이죠. 인간의 유광을 이용한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비파괴 시험이죠. 사람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봐도 파괴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누설 검사, 그죠? 누설도 물을 담아놓고 새어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기체 또는 물을 이용하여 누설을 확인하여서 대상의 기밀성을 평가하고요. 음향 방출 검사, 하중을 받고 있는 재료 결함부에서 방출되는 응력파를 수신하여 분석해서 결함을 알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 동안 지금부터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기출에 나오면 기출에 나온 내용 정도만 핵심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진동 나온다, 그죠?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과목에서 중요한 건 전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뭐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6장의 설비 진단은 이렇게 비파괴 검사가 무엇이고 비파괴는 재료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검사인데 어떤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비파괴가 아닌 것을 골라라, 비파괴 검사를 골라라, 뭐 요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3과목 우리 기계위험 방지 기술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뒷부분은 말씀드렸죠. 건설에서 다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기계에만 나오는 내용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원 예상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다른 과목 넘어가기 전에 핵심적인 내용들, 그저 별표 3개, 2개는 다시 한번 요약하시고, 자, 작은 수칙자 있었죠, 그죠? 이 전체적인 내용 보기가 힘드시다면 별표가 있는 내용은 핸드북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공부가 끝나시면 바로 다음 과목 넘어가시기 전에 핸드북으로 중요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